여러분 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국제통상학부 유정호 교수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디지털 무역과 디지털 통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디지털 통상의 개념은 무엇일까요? 먼저 디지털 통상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디지털 통상의 개념이 뭘까 생각해 보려고 해도 떠오르지 않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디지털 통상이라는 개념이 지금 국제적으로도 통일된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단체마다, 국제기구마다 다르게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디지털 통상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맞습니다. 그래도 넓은 범위에서 디지털 통상의 개념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인터넷이라는 전자적인 수단을 통해서 상품, 서비스 또는 데이터가 거래되는 것, 이것이 디지털 통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디지털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행위도 디지털 통상으로 볼 수 있고, 넷플릭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외 영화를 본다든지 아니면 구글 드라이브에 파일을 저장한다든지 한국에서 해외 대학에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는다든지 이런 게 모두 디지털 통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옛날에는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만나서 계약을 하고 수입을 해서 상점에 파는 형태였다면 디지털 통상은 인터넷이라는 전자적 수단을 통해서 소비자가 클릭 한 번으로 모든 계약부터 국내 운송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되었어요. 근본적인 거래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죠. 또 거래 대상이 과거에는 상품이었다면 이제는 해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데이터를 주고받는 범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럼 디지털 무역이 확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코로나가 확산되고 학교도 안 가고 집에만 있는 이 집콕 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가 된 이 온라인 구매는 우리가 용어는 잘 몰랐지만 디지털 통상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디지털 통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고 또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구매로 이어지는 온라인 B2C, 즉 비즈니스에서 소비자로 이어지는 시장은 최근 5년간 20% 정도 엄청나게 급격히 성장을 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26조 달러, 원화로 하면 3경원에 달하는 규모로 추정되고 있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통계도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는 통계만 고려한 것이고 기업끼리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통계는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소비자와 기업의 온라인 구매 시장을 합치면 훨씬 더 큰 규모가 되겠죠. 기업이 온라인에서 구매를 하는 이유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이어를 만나려면 바이어가 있는 국가로 가서 바이어를 찾고 계약을 체결을 해야 하는데 온라인에서는 상대적으로 바이어를 찾기가 어렵지 않고 또 직접 왔다 갔다 하는 비용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온라인 거래를 선호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스타트업을 운영한다면 과거에는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해외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해외 박람회에 직접 참여해서 이 부스를 찾아오는 바이어에게 제품을 설명했다면 최근에는 정말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중소기업이라고 하더라도 또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스타트업이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노력하면 우리 제품을 해외에 수출하는 게 어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품을 설명할 때도 단순히 온라인에서 사진으로 제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현실을 활용해서 제품을 보여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에서의 수출은 더욱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앞으로 크게 성장할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또 도전해봐야 할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무역을 하는 기업은 그럼 누가 있을까요? 디지털 기술을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들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1994년도에 이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최대 쇼핑 플랫폼으로 성장했고요. 그리고 넷플릭스의 경우에는 1997년 DVD 대여점으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큰 컨텐츠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IT 강국에서 이제는 컨텐츠 강국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우리나라 컨텐츠가 넷플릭스, 유튜브, 또 애플 TV와 같은 이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이브라는 기업은 이 글로벌 음악 팬덤 플랫폼인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구축했고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툰 웹소설을 또 CJ ENM은 티빙이라는 컨텐츠 플랫폼을 수출하면서 세계적인 문화 강국으로 등극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폼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에는 이 5년 전만 해도 국내 시가총액 순위가 10위권 밖이었는데 최근에는 5위권 안으로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크게 확산된 팬데믹이 디지털 관련 기업에게 굉장히 유리한 시장 여건을 만들어줬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올바른 제도가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데요. 이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서 이 제품과 서비스는 만들어지고 있는데 해외 진출 전략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업들이 세계의 디지털 서비스나 컨텐츠를 수출하려면 A국에 수출할 때는 A국의 규정에 맞춰야 하고 B국에 수출하려면 B국의 규정에 맞춰야 하다 보니까 이 비용도 많이 증가하고 법적인 분쟁의 소지도 커지고 있어서 굉장한 혼란을 빚고 있는 것이죠. 디지털 무역은 상품 수출일까요? 서비스 수출일까요?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멜론 앱을 이용해서 BTS의 음악을 듣는다면 음악이라는 상품이 미국으로 수출된 것일까요? 아니면 음악 서비스가 수출된 것일까요? 음악이라는 것을 소비한 것이기 때문에 상품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고 멜론이라는 음악 플랫폼에서 음원을 다운받은 거니까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이 WTO에서 세계 각국의 통상 전문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도 이 음악이 상품인지 서비스인지 20년 동안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디지털을 하나의 개념으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겠죠. 그런데 이 디지털 통상을 정의하기 위한 노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WTO에서 디지털 무역, 디지털 통상에 대한 전자상거래 협상을 하고 있는데 총 86개국이 협상에 참여하고 있고 86개국이 공통된 디지털 통상 규범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글로벌 디지털 강국은 누구이고 전략은 무엇일까요? 대표적으로 글로벌 콘텐츠 기업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는 미국인데요. 이 가파라고 말하는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이 대표적인 디지털 기업이죠. 이러한 기업을 보유한 미국의 경우에는 이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디지털 상품, 서비스, 데이터가 아무런 장벽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에 자국 기업이 해외에 진출하는 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이 장벽을 없애는 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U와 같은 경우는 이 가파 같은 대표적인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회원국의 시장을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통합하고 EU의 디지털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디지털 싱글 마켓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달리 EU가 특히나 강조하고 있는 정책은 디지털 기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 부정적인 영향인 개인의 정보 누출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GDPR이라고 해서 이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고 EU와 디지털 관련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또한 EU와 유사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갖추었거나 최소한 거래를 하는 기업이 얼마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이 보안 체계를 갖추었는지 증명을 해야만 개인정보가 넘어갈 수 있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디지털 시장의 개방을 추진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무역 정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 기술이 발달한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이해관계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개발도상국처럼 정보 기술 관련 시설이나 인력 등 인프라가 부족한 국가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자국 기업의 성장을 제한하거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음원이나 영화가 국제적으로 전송될 때 상품처럼 관세를 매겨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까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라마다 디지털 정보 기술의 발달 정도와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서 디지털 통상 전략을 다르게 취하고 있고, 이 방향성에서도 개방할 것인가 또는 규제할 것인가에 대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규제 때문에 디지털 무역을 하기는 어려운 것일까요? 사실 문화 산업이나 컨텐츠가 다른 나라로 진출한다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통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국 문화를 보호하는 정책을 펴고 있고, 특히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외국의 문화에 대해서는 선 규제, 후 개방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경우가 많고, 법적인 규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정서와 문화적 감성을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이런 이해가 없다면 시장에 진출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실패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나 하모니 같은 이 사형수를 다루고 흥행에 성공한 영화들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런 사형수를 다룬 우리나라 영화를 프랑스나 독일에서 리메이크 한다면 어떨까요? 이런 영화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유럽에서는 대부분 사형제도가 폐지된 지 오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형수와 관련된 영화는 유럽에서는 이 정서가 안 맞는 것이죠. 그리고 유럽에서 사형제도가 왜 폐지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바로 콘텐츠의 힘이었어요. 이 1973년에 암흑가의 두 사람이라는 프랑스 영화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이 프랑스에서는 사형이 단두대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너무 비인간적이다라는 내용을 영화가 담고 있었고,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켜서 먼저 단두대가 없어졌고,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사형제도의 폐지까지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럼 한국은 디지털 무역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최근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이 BTS의 성공이 있고, 이 아카데미 4개 부분을 석권한 기생충이 있고, 이 넷플릭스 전 세계 최다 1위 시청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이 있습니다. 사실 25년 전인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문화 산업에 있어서는 이 후진국으로 평가받고 있었거든요. 1990년대 가장 흥행했던 영화 중에 안성기, 박중훈, 김보성이 함께 출연한 이 투캅스라는 영화의 관객 수가 100만 명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불과 10년 만에 실미도랑 태극기 휘날려마가 1000만 관객을 넘기 시작하면서 아주 크게 성장했던 것이죠. 불과 1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과거에는 영화관에 가면 한국 영화가 꼭 있었거든요. 스크린 쿼터제라고 해서 국내 영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1년에 며칠 이상은 국내 영화를 상영할 수 있도록 보호를 하고 있었죠. 이 문화 산업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이 한미 FTA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스크린 쿼터제 폐지가 논의되었고, 이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제공되는 영화와 경쟁을 해야 했던 국내 영화가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노력을 해왔고, 영화의 흥행이 다시 더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생기면서 짧은 시간 안에 전 세계에서 주목받는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제가 학교로 오기 전에 국제기구인 유엔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이 만나는 해외 친구들마다 제가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이 대화를 시작할 때 한국의 K 컨텐츠 문화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라는 말은 전 세계 누구나 아는 말이 되었고, K-팝을 좋아하는 친구들도 매우 많았고, 저도 정말 재미있게 여러 번 봤지만 이 영화 부산행은 이미 해외에서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아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였죠. 이렇게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하다 보면
이 각국에서 온 협상 담당자들과도 이 어려운 통상 협상을 상대적으로 밝은 분위기에서 또는 하기 어려운 말들도 조금은 쉽게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케이팝 스타들이 해외 유명 인플루언서들의 유튜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컨텐츠가 되었고, 인스타그램이나 틱톡 챌린지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의 한국의 케이팝 스타들도 매우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악과 같은 문화 컨텐츠는 이 젊은 사람들이 더욱 쉽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접목해 본다면 1인 기업 또는 스타트업 창업을 어렵지 않게 도전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기업들이 커지면서 앞으로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국내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이 가지고 있는 저작권을 바탕으로 현지에서 리메이크를 하거나 현지에서 컨텐츠에 대한 기획부터 제작까지 투자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현지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다시 전 세계로 수출하는 이 문화 산업을 기획하는 국가로 발돋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디지털 통상 규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만든 콘텐츠를 더욱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규범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텐데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디지털 통상 규범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혹시 해외 직구를 해보신 적이 있나요? 원래 기업이 물건을 수입해서 들여오면 국내에서는 별다른 절차 없이 그 제품을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해서 결제만 하면 되죠. 그런데 이런 절차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은 이미 해외 기업과 여러 서류적인 계약을 해놓았겠죠. 이제 우리가 직접 해외 제품을 구매한다면 어떨까요? 서류적으로 기업이 하는 것처럼 여러 서류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실물 서류가 왔다 갔다 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첫 번째 디지털 통상 규범은 이 전자적 서명의 인정이에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구매를 할 때 기존의 기업 간 거래처럼 서류에 직접 서명을 하지 않아도 전자적 서명을 인정해주자는 것이죠. 또 다른 규범은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입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하려면 저의 개인정보를 입력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입이 돼서 해킹을 유도하거나 또는 원치 않는 스팸에 노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데요. 디지털 통상 규범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개인정보 보호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 협정문에서는 각국이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하게 법률로서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소비자 보호도 포함하고 있죠.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가 너무 높은 수준이어서 도저히 무역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채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무역을 제한하는 용도로 작동하지 않기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제기구나 국제기관의 국제표준을 고려해서 법률을 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규범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해외에 소프트웨어를 수출하는데 상대국에서 그 앱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소스 코드를 공개하라 라고 요구하게 되면 기업은 자신의 영업비밀이나 지식재산권을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판매를 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통상 규범은 소스 코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같이 문화 콘텐츠에 강점이 있는 국가가 음원이나 영화를 스트리밍 회사에 판매할 때 상대국에서 전자적 전송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통상 규범으로 WTO에서는 1998년도부터 무관세 원칙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양국 간 또는 다자 간 무역 협정에서도 무관세에 대한 통상 규범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규범은 컴퓨터 설비의 위치와 관련된 규범입니다. 디지털 기업 입장에서는 다양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국가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요.
따라서 디지털 통상 규범에서는 클라우드 서버 컴퓨터 설비를 그 나라 영역에 둘 것을 요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 가입한 한국 사람의 정보를 저장해두는 컴퓨터 설비를 꼭 한국에 둬야 한다. 이렇게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한국의 카카오가 전 세계 여러 나라에 법인을 두고 한국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는데 이 정보를 한국에 가져와서 전 세계 소비자의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거나 세부적으로 아시아 지역의 전략을 구체화한다던가 유럽 지역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는 왜 부진한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데 상대국에서 이런 정보는 개인정보니까 가져갈 수 없고 모든 정보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보관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이 종합적인 마케팅 전략 수립이나 새로운 제품 개발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설비의 위치를 자국 영토 내에 요구할 수 없도록 하자라는 디지털 통상 규범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디지털 무역 자유화에 반대되는 움직임도 있을까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가 간의 문화 장벽이나 자국 문화 보호주의는 컨텐츠의 국제 교류를 상당히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통상 규범이 결국은 모든 나라의 컨텐츠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을 보장하는 측면이 크기 때문에 이런 디지털 통상 규범은 각국의 문화 장벽을 많이 무너뜨릴 수 있고 전 세계 모든 국가의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국의 입장에서는 문화 산업의 글로벌 인지도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 국가의 디지털 장벽에 대한 개방이 가속화될수록 더 많은 수출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화에 반대되는 움직임도 커지고 있어요. 최근에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각국의 재정 지출이 굉장히 많았고 온라인 콘텐츠에 대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 이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를 매기거나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이 디지털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슈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요.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디지털세에 대한 논의에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디지털 플랫폼 기업뿐 아니라 영화 제작사, 음반사, 디지털 제품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반도체 기업, 또 콘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까지 이 모두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관점에서 디지털세가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어떤 기업이 영업활동을 해서 이익이 나면 그 회사가 위치한 국가에 법인세라는 세금을 내게 되어 있는데 이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과 같은 디지털 기업들이 등장하면서 이런 기업들은 세금을 적게 내고 싶기 때문에 아일랜드처럼 법인세율이 굉장히 낮고 또 법인세 혜택을 주는 곳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조세 회피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디지털 기업은 전 세계로 디지털 서비스와 상품을 공급하면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는데 세금은 그 국가에 내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2013년부터 이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2021년 10월 30일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세제 개혁안으로 2023년부터 가장 적게 받을 수 있는 법인세를 15%로 정했고 연간 매출액이 200억 달러, 그러니까 23조 원 이상 판매를 하는 기업은 이 초과 이익의 25%에 대해서는 이익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지털세가 부과되면 다국적 기업이 부담하는 이 세금 부담은 상당 부분 소비자나 중소기업에 전가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세계적인 경영 컨설팅 회사인 딜로이트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디지털세 부과로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 추가적인 비용이 든다고 하면 디지털 기업은 4억만 내면 되고 57억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될 것이고 39억은 거래하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전가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디지털세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아는 모든 세금은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전가가 되는데요. 기업이 법인세를 많이 내는 만큼 우리가 사는 비용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세금이 증가하게 되면
이 세금을 걷는 정부는 세수가 확대되는 것이고 이를 활용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통상 정책은 어떨까요? 한국은 어떤 디지털 통상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국은 국내 시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과거부터 해외 시장으로의 진출을 추진하면서 성장을 해온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콘텐츠의 강점과 디지털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합치면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하겠죠. 그래서 이런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요. WTO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합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이 공동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국가끼리 선제적으로 국제 통상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통상 협상의 기본적인 방향은 이 국내 ICT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서 전 세계로 나아갔을 때 어떤 장벽이 없도록 상대국의 규범을 자유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전자상거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동의 자유화, 소비자 보호를 할 수 있는 법률 도입이 있죠. 2022년 1월 발효되는 이 RCEP 협정에서도 전자상거래 챕터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 또 호주, 뉴질랜드, 일본, 중국과 한국을 포함한 15개국 간의 협상인데요. 이 15개국의 경제 규모를 합치면 전 세계 GDP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아주 큰 메가 FTA입니다. RCEP은 데이터가 자유롭게 이동하고 컴퓨터 설비의 위치에 대한 자유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고 이런 조항을 포함시키는데 한국이 큰 역할을 했죠. 또 한국은 싱가포르와 디지털 동반자 협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싱가포르와 교육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국가인데 아세안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는 한국의 제2위의 교역국이고 또 싱가포르는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을 만큼 디지털 인프라나 경쟁력도 한국과 유사한 수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화적으로도 아세안 국가를 선도하는 문화 기지인데요. 따라서 싱가포르를 통해서 다른 아세안 국가로 진출할 수 있는 일종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는 국가입니다. 한국과 싱가포르의 디지털 동반자 협정은 이 국제사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아직은 규범으로까지 가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서 이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보자 또는 더욱 자유화해보자 라는 목적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AI나 핀테크처럼 새로운 분야에 대한 협력을 협상문의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또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이렇게 3개 국가가 가입한 디지털 경제 동반자 협정에도 우리가 이 협정에 가입을 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국가 차원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RCEP, WTO, 싱가포르와의 협상을 할 때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제도가 잘 정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국내 소비자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상대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률을 도입해라 이렇게 주장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내 법률 정비가 사전적으로 심도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고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EU와 견줄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협상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는 인력이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디지털 인력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많이 양성되는 게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개발처럼 공학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콘텐츠를 홍보할 수 있는 이 경영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인재, 또 디지털 경제 도입이 국제사회나 국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파악할 수 있는 이 경제학적 마인드를 가진 인재, 또 디지털 통상 규범이 무역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법률적 이해를 가진 인재가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으로 국제통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또 다른 이슈 중 하나인 이 탄소 국경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여름에는 밖을 돌아다닐 수 없을 정도로 날씨가 덥고 또 개울이 흐르는 공원의 경우에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서
공원이 물에 잠기는 경우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지구의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들인데요. 기후변화가 자연재해의 위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런 기후변화가 자연재해를 발생시키면서 이 농업과 관광업 분야는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1차 산업이 집중되어 있는 개발도상국의 피해가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죠. 만약에 개발도상국이 강력한 자연재해 피해를 받아서 아무도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2011년도에 태국에 3개월 동안 폭우가 쏟아져서 이 강물이 불어넘치고 태국 국토의 절반이 넘는 지역이 침수되는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경제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은 태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던 이 일본 자동차 기업의 생산이 중단된 것이었어요. 2011년은 일본의 대표적인 기업인 이 도요타가 2008년에 있던 글로벌 금융위기를 간신히 넘긴 상태였고 2011년 3월에 또 동일본 대지진으로 생산에 차질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7월에 태국에서 발생한 엄청난 폭우로 다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본은 공급망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고민이 깊어졌고 당시 도요타는 이 단일 생산 경영 체제를 수정하기도 하였습니다. 기후변화가 기업의 경영 전략을 크게 바꾸게 되는 만큼 이 자연재해에 따른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었지만 기후변화에 따라서 어떤 직접적인 피해가 언제, 어느 때 발생할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피해가 언제 발생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니까 이 정부에서도 피해 복구와 관련된 예산을 대규모로 책정해 두기 어렵고 물론 필요성은 알고 있지만 이 눈앞에 있는 다른 현안이 더욱 중요하게 보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우선순위에서 기후변화가 계속해서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앞으로 발생할 기후변화의 피해 규모가 더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현재 시점에서 정책적인 대응 방안을 찾아보는 게 가장 저렴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은 일부 선진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는 논의가 부진한 상황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벌써 60년이 훌쩍 넘었는데요. 온실가스 배출이 기후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최초의 우려는 1957년에 제기가 되었습니다. 이후로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국제기구인 세계기상기구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시작했어요. 기후변화가 국제 통상 환경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우려는 1980년대가 되어서야 WTO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논란이 많은 상황입니다. 공식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는 인정이 이루어진 것은 1988년 유엔 총회에서였어요. 그리고 국제적인 기후변화 대응 협정인 이 UNFCCC가 1994년이 되어서야 발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유엔 협정은 강제적인 성격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UNFCCC는 선언적 성격에 그치는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강제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05년에 교토의정서라는 협정이 발효가 되면서 UNFCCC가 보완이 되었어요. 교토의정서는 이제 1990년 대비 5%의 온실가스 배출을 삭감하도록 의무화한 협정입니다. 의무적 성격이 국제협정에 추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미국이 교토의정서를 국내법으로 비준시키는데 실패하면서 이 반쪽짜리 협정으로 전락해버립니다. 그럼에도 교토의정서가 각 국가별 상황을 유연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강제적 성격이 최초로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협정으로 평가받고 있기는 합니다. 교토의정서의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토의정서는 아주 장기적인 플랜은 아니에요. 실제로는 5년만 시행이 되었는데 협정에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별로 의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에 UNFCCC 연례 총회에서 교토의정서를 2012년 이후로 연장하려는 노력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고
이를 포스트 교토 의정서라고 부르면서 미국과 중국을 참여시키기도 하고 협정문 채택을 위해 여러 차례 회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2년에 포스트 교토 의정서가 타결이 되었고 2020년까지 15%의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화되었지만 핵심적으로 온실가스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 미국, 중국, 인도, 일본이 비준을 이루지 못하고 실제 회원국의 4분의 3 이상이 비준을 맞춰야 발효가 되는데 이 비준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끝내 포스트 교토 의정서는 발효가 되지 못하고 맙니다. 이 협정 실패의 원인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합의를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에요. 개발도상국은 이 CBDR, 즉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주장하는데 다시 말해서 개발도상국은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면제하고 선진국이 자국의 재정적 또는 기술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선진국에서는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었죠. 교토의정서가 실패하고 나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유럽 국가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죠. EU에서는 이 배출권 거래 제도를 도입해서 1990년 대비 30%에 달하는 배출량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궁극적으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EU 말고도 스위스, 뉴질랜드, 일본, 호주에서도 자발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문제는 결국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후변화의 대응 전략은 실패하고 말 겁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2015년 파리에서 열린 UNFCCC 제21차 총회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파리 협정을 채택하게 됩니다. 모든 국가들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로 하는 것이죠. 이 파리 협정은 2016년에 공식적으로 발효가 되었는데 파리 협정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는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기후 행동에 참여해야 하고 5년마다 이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리 협정에서 구체적인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협정이 성공적일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갑작스레 파리 협정을 탈퇴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배출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가 미국인데 이 미국이 협정을 탈퇴하면서 급격히 이 협정의 힘이 빠져버렸죠. 비록 2021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미국이 파리 협정에 재가입했지만 파리 협정의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파리 협정은 교토 의정서와 달리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감축 계획을 세우는 것이고 여전히 선진국에 더 큰 의무를 지우고 있고 개발도상국은 더 큰 원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리 협정은 또 교토 의정서와 달리 5년마다 이행을 점검하고 있는데 이 협정에 구체적인 종료 시점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번에 못하면 다음에 하자라는 생각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죠.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국제사회의 비난보다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국가가 있다면 이 약속은 손쉽게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실제 국가별 감축 목표와 해당 국가가 생산하는 탄소의 대세계 비중을 살펴보면 미국은 전 세계 탄소 배출의 17.9%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미국은 이 탄소 배출량을 2025년까지 28%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전 세계 탄소 배출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 65%의 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죠. 인도, 일본, 한국의 경우에도 2에서 4% 수준의 탄소 배출 비중을 가지고 있고 국가별로 2030년까지 26%에서 37%까지 탄소 감축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탄소 집약도, 탄소 라벨링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국경세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부터 살펴볼게요.
이 제도는 배출량의 가격을 매기는 제도인데요.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총량을 제한하고 기업의 배출량을 할당하는 것이죠. 기업은 보유하고 있는 이 배출권을 가지고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해서 이 권리를 판매하기도 하고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기업 전략에 따라서 배출권을 구매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전체 탄소 배출 총량을 크게 감축시키면 기업별로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지 않으면서 공급이 감소하고 배출권의 시장 가격이 증가할 텐데요. 이때 기업은 배출권을 구매해서 생산하는 것보다 저탄소 기술에 투자를 하거나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을 활용해서 배출량을 감축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만약에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량보다 적게 탄소를 배출한다면 남은 배출권은 이미 높게 형성된 시장 가격에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배출권 거래제도입니다.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세보다 기업들과 정치권에서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만약에 탄소를 많이 배출하고 있는 기업이 국내에 많다면 탄소세에 따른 비용 부담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탄소세는 직접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눈에 잘 띄는 정책이기 때문에 유권자의 호응도도 매우 낮고 따라서 정치권에서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탄소 국경세가 도입된다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이게 세금이라고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다음으로 탄소세는 무엇인가 알아보겠습니다. 탄소세는 이 정부에서 세금의 형태로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요. 탄소세를 도입하는 이유는 정부의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정부는 세금을 활용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탄소 관련 기술 개발에 대한 지원, 기업의 이익 감소에 따른 보상 등의 재원이 여기서 마련될 수 있는 것이죠. 배출권 거래제도가 더 시장 논리에 부합하는 정책이긴 하지만 이 코로나19가 발생하고 나서 정부가 그동안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해왔거든요. 따라서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을 감축시키기 위함이라면 배출권 거래제보다는 정부에서는 비록 유권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지라도 세금을 부과하려는 정책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탄소세에는 또 다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목표로 해야 하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그냥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고 기업은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배출권 거래제처럼 확실한 총량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기업은 감축을 하려는 노력도 물론 하겠지만 세금을 그냥 부과하고 이를 전가시키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 탄소세보다는 배출권 거래제도가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탄소세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탄소 발자국에 기초한 세금 부과 방식이 있고 이 제조 공정에 직접 부과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기업이 금속 제품을 10톤 생산한다고 하면 이미 계산된 방식으로 이 10톤에 0.2를 곱해서 2톤만큼 탄소가 배출된다고 보고 톤당 예를 들어 $30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이죠. 이게 탄소 발자국을 적용하는 방식이고 제조 공정에 직접 부과하는 방식은 이 정부가 기업의 제조 과정을 살펴보고 여기서 발생한 탄소량을 측정해서 배출한 만큼 톤당 얼마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실제 직접 부과 방식은 기업별로 배출하는 탄소량이 다르니까 이 합리적인 근거로 탄소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이를 모든 기업이 계측을 해야 하고 이 정부의 행정력도 엄청나게 투입되어야 해서 이를 도입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비용적으로도 엄청난 돈이 들어갈 것이고요. 따라서 현재는 탄소 발자국을 적용하는 방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외에도 비재정적인 조치로 탄소 집약도 기준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위당 배출되는 탄소량을 제한하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자동차의 연비 기준 같은 것이죠. 특정 연비 이하의 제품을 생산하려면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거나 아예
생산 허가를 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탄소 라벨링 제도도 있습니다. 탄소 라벨링은 주로 유기농 제품이나 식품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기도 하고, 탄소를 적게 생산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저탄소 제품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라벨링 제도는 무엇보다 제품의 표면에 부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의 선호도에 따라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더 많은 기업들이 제품의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무엇보다 소비자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향상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후변화와 국제통상 환경의 변화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역과 기후변화는 강력한 상호관계가 존재하는데요. 경제가 성장할수록, 무역이 자유화될수록 온실가스 배출은 동시에 증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변화가 자연재해로 나타나면서 기후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증가했고, 이 교토의정서나 파리협정처럼 국제적인 논의가 확대되니까 국제통상규범 차원에서 기후변화를 논의해보려는 노력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WTO처럼 다자무역 체제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기후변화 대응 규범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WTO는 경제성장을 중시해왔기 때문에 환경과 관련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WTO에서도 과거부터 환경 관련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습니다. 실제로 1995년 WTO 설립협정이 체결되면서 WTO 협정문 서문에는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한다 라는 문구가 추가되기도 했습니다. 1990년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이 국제적 관심과 노력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WTO에서도 환경 보존을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WTO 설립협정 서문에 포함된 것이죠. 실제 환경 보존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WTO 분쟁 판례도 존재합니다. 이제 국제통상 환경과 관련해서 기후변화 정책이 국제 무역 구조를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탄소 누출의 개념인데요. 배출권 거래제나 탄소세와 같은 정책을 강력하게 시행하고 있는 국가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면 어떨까요? 수입되는 상품은 탄소를 많이 배출해도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데, 국내 생산 제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 제품과 경쟁하는 게 어려울 거예요. 또 수출 기업이라면 어떨까요? 수출 기업도 기후변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국가와의 제품과 경쟁을 해야 하는데, 수출할 때 정부가 어떤 지원이나 보상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 간에 이 불평등한 경쟁 조건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탄소 배출 제한이 없는 국가로 이전하는 것을 장려하는 정책과 같은데요. 이를 오염 피난처라고 부릅니다. 오염을 해도 되는 국가로 기업이 피난을 간다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탄소 누출 또는 탄소 세탁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다른 탄소 누출은 에너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배출 감축 정책의 시행은 어떤 방식이더라도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게 되니까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의 사용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공급이 넘쳐나면서 에너지 가격은 하락하게 되겠죠. 그러면 배출 감축 정책이 없는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에너지원이 저렴해졌으니까 자국은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더라도 비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탄소 사용을 더욱 늘리려는 유인책으로 작동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시행국가의 GDP도 감소하고 관련 산업의 일자리도 감소하는 부정적인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탄소 누출에 따른 피해 논리는 매우 분명하고 논리적입니다. 이 탄소 누출을 막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도입하는 방법뿐인데요. 그러나 모든 국가가 자발적인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도입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최근에 EU에서 도입하려는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은 상대국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식으로 상대국이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도입하지 않으면 상대국 기업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겠다라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실제 탄소 누출을 통한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탄소 누출이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것 같은 느낌이었지만 실제로는 탄소 누출로 특정 산업에 피해가 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연구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 탄소 누출로 인한 피해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예측이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의 도입은 다분히 국제 정치적인 의도가 크다고 보입니다. EU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 경제 불황의 원인을 외부의 적으로 돌리려는 의도인 것이죠. 그럼 외부의 적은 누굴까요? 이 전 세계 교역에 내재된 이산화탄소 배출 추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2005년과 2015년도 이산화탄소를 수입하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과 유럽입니다. 반대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이죠. 미국과 유럽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중국이 적극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으로 탄소 누출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경제적 피해를 고스란히 자국이 받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진국의 전방위적 기후변화 대응 압력에는 러시아, 인도, 아세안, 한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강력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시행하지 않으면 이 선진국으로부터의 압력과 국제사회의 비난이 한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렇다면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은 어떤 형태로 도입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U는 2021년 7월 14일 기후 대응 법안인 이 Fit for 55를 발표했는데요. 탄소 국경세는 크게 두 가지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하나는 수출 기업이 EU의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자국에서 도입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으로 이미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탄소 국경 세금, 즉 관세 형태로 부과되기보다는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이 지불한 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식이죠. 그래서 EU의 정책을 탄소 국경세라고 부르지 않고 탄소 국경 조정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의 도입은 기존에는 2023년으로 예상이 되었는데 이 법안에서 과도기를 도입하기로 합의를 해서 2025년까지 도입이 연장되었고 따라서 2026년부터 본격적인 비용 부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2026년이 되려면 아직 5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어서 그동안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표명하고 이 로비가 이루어진다면 법안은 앞으로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탄소 국경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은 이 자국 내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자체에도 아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소비자의 기후변화 관심도도 낮은 상황이라 바이든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탄소 국경세 도입을 추진하더라도 실제 법안은 아주 낮은 수준으로만 도입되거나 아예 도입 자체가 안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탄소 국경 조치는 탄소 누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강력한 도구라고 평가받고 있어요.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의 불평등한 경쟁 관계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탄소 국경 조치의 단점도 명확한데요. 수출 기업의 경우에는 그냥 추가적인 비용을 부과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 정책을 도입하지 않는 국가의 교역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죠. 기후변화 미참여 국가 간 교역이 확대되면 오히려 EU나 미국이 글로벌 공급망에서 일부 배제되는 결과도 초래될 수 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여전히 자국에게 특혜 대우를 요청하면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가능성은 매우 높고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온실가스 배출 감축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죠.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사회의 정치 경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해보면 기후변화 대응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참여해야 하는 필수적인 조치인데요. 따라서 앞으로 그린 뉴딜을 추진하고 이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한 인력이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통상 전문가의 양성이 매우 중요한 것이죠. 저탄소 기술 개발의 도입도 중요하지만 기후변화 대응 논리를 개발할 수 있는 통상 전문 인력, 또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국내에 어떤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 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국제통상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디지털 통상과 탄소 국경 조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국제통상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다이나믹한 국제통상과 무역에 대한 공부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업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